그렇게 해서 뭔가 얘기를 틀 수 있는 걸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 게 뒤늦게 위안부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그 합의를 파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요새 대일 청구권도 새롭게 논란을 피고 있고 최근에 해상 세력 간의 이제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해군 함정하고 일본 해막 일본 해막의 그 항공기업 사이에 이제 갈등입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참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집에서 보면은 우리 집 꼬맹이하고 옆집 꼬맹이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어른들이 가가지고 야야 애들 뜯어 말려가지고 와서 뭐 그러고서 나중에 뭐 일이 커봤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조그만 거 그냥 또닥거려서 해결하고 이것도 사이가 좋게 지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현상이냐면 그런 결국 해군의 한 함정과 일본의 결국 해막의 비행기 하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내용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양국 원수가 멱살을 잡는 꼴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합참에 이제 국방부 장관한테도 얘기를 하고 합참의 작전본부장한테도 이건 아니다. 이거를 이렇게 키워서 덕대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참의 작전본부장은 지난번에 또 발표를 해가지고 일본은 또 그 일을 더 성질을 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일본의 또 방위성 장관이 군복을 입고 일본 그 부대를 방문하니까 또 우리 고다음날 우리 국방부 장관이 또 군복을 차려입고 또 저기 우리 부산에 있는 해군 작전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점점 더 이게 에스컬레이션 되고 있어요. 이것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제가 한번 그 대학생들한테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일본하고에서도 뭐 과거사 문제가 있고 위안부 문제도 있고 여러 개 복잡하게 있지만은 그건 그렇더라도 우리가 한일 간의 관계를 잘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게 바로 우리 국익에 직접 관계되고 우리 안보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한 대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일본의 수상이 와서 무릎 꿇고 빌지 않았는데 왜 일본하고 그런 관계를 하라고 국방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말같지 않은 소리를 하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대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가 대학생이면은 어차피 이 나라에 이제 앞으로 리더격의 역할을 할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옹졸한 생각을 갖고 있냐. 물론 우리는 세계에 보면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를 피해를 줬어요. 그럼 그 피해를 준 나라에 대해서 결국 언젠가는 뭔가 보상을 하고 또 조약을 맺고 뭐 이런 걸 합니다만은 가서 무릎 꿇고 미는 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것이 뭐냐면 전에 독일의 브란트 수상이 유대인 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대학생들은 뭐냐면 그와 똑같은 것을 일본 천황하고 일본 수상이 와서 우리나라 와서 무릎 꿇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정말 무리한 요구죠. 그런 요구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이 국방부 장관이 한일 간의 관계를 개선할 소리냐면 저걸 갖다 죽일 놈처럼 몰아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참 자네 같은 대학생이 그렇게 옹졸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판별력이 없다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도 걱정스럽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그런 게 우리 한심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 일본 정치인들이 일본과의 관계를 나쁘게 자꾸 만들므로써 자기가 득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관광객이 우리나라의 일본 관광객은 200만 조금 넘게 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하는 관광객은 700만이 넘어요. 3배 이상의 한국 사람이 일본에 관광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는 게 일본입니다. 저도 외국에 가서 공부할 때 보면은 제일 가까웠게 지내는 게 일본 사람이에요. 왜? 여기 제일 비슷하게 생겼고 제일 편해요 말하기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를 그렇게 나쁘게 하는 것이 그게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 안보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자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옛날에 춘추 시대에 제 나라의 사마양자가 한 말이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아마 집에도 보면 많이들 벽에다 이렇게 액자를 걸어놓으셨는데 천하수환 망전필 이런 거. 세상이 비록 편안하다 하더라도 전쟁을 있으면 필히 망할 위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로마의 베제티우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게 확실하게 우리가 진짜 평화를 원한다면 제대로 된 방어 준비를 해야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장 해제한다고 우리 평화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령 아프리카에 밀림에 들어가면서 홀딱 벗고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하줄라는 게 없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들어가면 아마 제가 볼 때 한 30분 이내에 어디선가 이미 시체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방이나 안보는 단순하게 군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이 해야 하고 또한 국가가 그걸 해야 하고 국민 모두가 이 국방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그냥 군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중요한 게 우리 국민들이 상무정신이 필요합니다. 개인 복지에 앞서서 정말 국가 안보에 스스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남의 집 자식이 군대 가는 건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만 내 손주가 군대 가는 건 아깝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손주부터 군대를 보내야만 그래야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참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때법이 아주 강하죠. 생떼를 씁니다. 우리 지금 저 광화문에 있는 그 세월호 천막 같은 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가서 권고하고 싶어요. 기왕이면은 완벽한 삐삐를 하나 지으면 어떻겠냐 제가 추천하고 싶은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거기서 그 짓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정말 참 문제인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참 그 모든 거에서 참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우리 정진석 의원님이 앞으로 뭐 이 당대표 나가겠다고 했는데 아마 보나마나 또 해꾸지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또 바지 당기는 사람이 아마 수두럽게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잘 되는 걸 못 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그게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가 걱정을. 우리가 대북 논리도 정말 올바르게 이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중국에 갔다가 중국 사람하고 대판 싸움이 났어요. 왜 싸움이 났냐면 중국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 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심과 그다음에 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벌떡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역사 책도 안 봤냐? 이미 미군은 1949년 여름에 다 철수했어요. 500명 정도만 내게로. 근데 결국 미군을 불러들이는 건 뭐냐고? 그 다음 해 6.25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미군이 유엔군에 이뤄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은 유엔군을 불러들이는 건 소위 북한과 중국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유엔군이 들어왔고 미군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 외에는 또 유엔군이 왜 있었냐? 북한이 계속 도발을 했잖아요. 끊임없이 도발을 하니까 여기에 이 중국과 소련의 그 당시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는 북한이 끊임없이 위협을 하는데 한국을 혼자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엔군이라는 것도 있고 미군이 와서 있고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무시하고서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위협 때문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얘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위협을 느끼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위협을 느끼는 것이지 북한이 위협을 느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 것이 참 우리가 잘못된 건데 그런 얘기를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냐면 결국 우리의 대북 적대감과 한미 동맹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하고 있어요.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사드 같은 걸 배치할 때 지금도 오늘날 그 상중과 어귀에서 아직도 사드가 쉽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가 무기체계에도 두 가지 무기체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격용 무기체계가 있고 방어용 무기체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전쟁 때 여러분 옛날 영화 보면 창이나 칼 같은 것은 공격용 무기체계지만 방패는 방어용인 것이죠. 사드는 뭡니까? 결국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을 때 그걸 막기 위한 방패인 것이죠.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라는 공격 무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막기 위한 방패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방패가 저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중국이 사드 문제를 갖고 시위를 건다면 그런 논전을 했어야 하는 것이죠. 사드가 너희를 위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드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책인 것이지 그게 무슨 중국을 공격하거나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장비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거꾸로 저들의 논리에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장병들의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과거에 36개월씩 하던 복무가 계속 줄어가지고 26개월, 24개월, 그 다음에 21개월이 갔습니다. 24개월에서 21개월, 18개월로 줄이는 걸 노무현 대통령 때 추진을 했어요.
난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나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됐을 때 제가 제일 고민해서 했던 것이 바로 이 18개월로 가는 걸 막아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그 당시에 국회 국방위원들과 각 3당에 그 당시 3개 당에 있었습니다. 3개 당에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다 일일이 찾아주면서 이게 22개월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지금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22개월 근처까지 왔거든요. 다 설득을 해가지고 그걸 22개월에서 멈추게 했던 겁니다. 지금 이걸 또 18개월로 또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군 복무기간을 줄이게 되면은 뭘 해야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복무기간을 줄일 때 제가 하나 옛날 에피소드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 복무기간을 줄이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어떤 토의가 있었냐면 그러면 우리가 신병 교육 훈련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 복무기간이 줄어들면 병사들의 회전율이 높아집니다. 병사들이 더 짧게 나가니까 더 많은 병력이 자꾸 들어가니까 자꾸 신병교육 소요가 늘어납니다. 그랬더니 어떤 얘기가 주로 나오냐면 그 신병교육기간을 신병교육 그 당시 6주였는데 5주로 줄이자는 겁니다. 저는 절대 안 된다. 오히려 확 늘려야 한다. 왜냐? 병사가 복무하는 기간이 짧으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제대로 된 군사력을 만들려면 오히려 복무는 훨씬 신병교육기간을 늘려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병교육대에서만이 제대로 된 훈련이 되고 그 병력이 부대로 가게 되면 뭐 작업해야 뭐 경계술이야 뭐 이래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 훈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병교육기간을 늘려야 한다. 그런 주장을 했더니 그때 이제 그 회의를 주관하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김태현 너 나가라. 너 때문에 회의가 도대체 진행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그러고 그 당시에 그래서 5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장관할 때 이걸 다시 8주로 늘렸는데 사실은 제가 늘리고 싶었던 거는 6개월입니다. 제가 사관학교에 독일에서 사관학교를 다녔을 때 독일은 그 당시에 복무기간이 15개월이었습니다. 10여 개월인데도 6개월이 신병교육입니다. 6개월 신병교육 받는 동안에는 이 병사들이 무등병이에요. 계급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나고 나야 작대기 하나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복무기간이 줄어들면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자꾸 줄어들어 한 18개월 되면은 18개월 때 되는 애들은 병장을 못 달고 나가야 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어떻게 되냐면 2등병 기간을 3개월로 줄였어요. 이게 아주 행정적인 조치죠. 각 계급에는 계급별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어떤 필요한 능력이. 그러면 일병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만 일병이 되는 것이고 또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추면 그 다음에 상병이 되는 것이고 또 되면 병장이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계급장을 달아주는 겁니다. 빨리 달게 하는 거예요. 나쁘게 말해서 뭐냐면 마치 우리 지금 공급에서 뭡니까 그 세월이 지나면 올라가는 호봉제 같은 거죠. 이건 아니죠. 군대를 호봉제로 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영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신경 써야 할 거는 복무기간이 줄어지게 되면은 그 병사들이 정말 그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병사들이 옛날에 제가 이제 강원도 골짜기에 근무할 때 오면 눈이 오면 눈을 어떻게든 치워야 했습니다. 눈을 치워야만 보급품이 들어오고 안 그러면 제가 끼니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눈이 오면은 뭐 밤이나 낮이나 눈을 치웠습니다. 요새는 그 눈 치는 것도 이제 민간인이 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군대가 개판됐다 소판됐다 하는데 저는 그걸 개판됐다 소판됐다 볼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병사들이 그렇게 해주면서 그 대신 병사들이 훈련을 매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즉 부대도 가능한 한 여러 부대로 쪼개져 있으면은 여러 가능한 주둔지 통합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둔지가 흩어져 있어요. 저도 지금 시골에 단독주택을 짓고 이제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맨날 아파트 살다가 단독주택 사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여름에 풀 깎아야지 겨울엔 눈 치우자는 집에서 나올 수도 없지. 뭐 이런 정말 고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력 보강은 될 수 있겠지만 참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그래서 부대도 통합해서 가능한 한 일거리가 줄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경계체제도 요새 우리 집들에 보면 다 무슨 세코미니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병사들이 야간에 경계 쓰느라고 시간 뺏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대신 거기서 벌어진 시간을 갖고 오로지 교육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만 군 봉건에 줄어드는 이 군대를 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간부입니다. 저도 군대 생활에 사관학교 생활 4년을 빼고 나면 38년을 군 간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 간부의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 군 간부들이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병사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깨우고 저뭐 치르고 뭐 저런 시간을 지키게 하고 뭐 이런 겁니다. 저는 그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게 간부도 훌륭한 전투원이 먼저 되어야 해요. 전투를 할 수 있는, 전투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걸로 간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의 군대를 10만으로, 연합군들이 10만으로 줄이라고 해서 독일 군대가 10만밖에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그 10만 군대를 정병화하기 위해서 그 간부들이, 그 장병들이, 10만의 장병들이 다 지보다 한 단계 위에 그 계급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성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잭트 장군이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또 유럽을 휩쓸 수 있는 전력을 길렀던 것이죠. 즉 저희도 뭐냐 하면 우리 간부들을 그렇게 정예화해서 길러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토요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것은 지금같이 가게 되면 결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없앨 수 없을 겁니다. 세계에 한 나라들이 핵을 개발하려고 시도했다가 그게 좌절된 나라도 있고 계속한 나라들도 많습니다. 로마와 인도, 파키스탄, 뭐 이스라엘 이런 데는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아직 개발하지 못한 단계에서 압박을 받게 되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개발이 끝난 장비는 취소가 안 돼요. 그럼 북한이 핵을 가질 겁니다. 그럼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핵을 갖거나 아니면 미국이라는 든든한 방어책을 운영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한미동맹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미동맹을 더 강화해서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애들이 얘기하는 소위 핵우산 이런 걸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더 강화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안 돼. 북한의 핵은 그대로 있는데 미국까지 빠져나가면 우리 누가 그 돈을 못 주겠다 그러면은 차라리 우리가 모금을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액수가 많지도 않습니다. 2천억 정도면 뭐 요새 뭐 얘기하는 요번에 뭡니까? 예심도 하지 않고 지금 정부 하는 게 뭐 24억 얼마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24조 얼마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거에 돈을 쓰는 거라면 오히려 우리가 미국과의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기분이 언짢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중요시한다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매일 데모를 합니다. 미국 나가라고. 그 붙어있는 이 프랭카드를 보면은 마치 저희가 옛날에 1970년대 베트남에서 미군을 쫓아낼 때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양키 고홈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 분위기를 빨리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비역 장성들이 하자고 하는 그런 것이 그런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고민되는 동맹 얘기를 조금 하면은 얘가 전시작전권을 결국 더 많은 세력을 갖고 온 사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두 사람이 서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같이 하자, 돈 얼마 출자하자 했으면은 출자를 더한 사람이 바로 더 갖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시작전권은 한국은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을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은 양방이 같이 하지만 결국 나중에 결정적인 힘은 미군이 가져오기 때문에 미국이 사령관하고 부사관의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싶으면 우리가 연합사에다가 베스트 멤버를 보내야 합니다. 가장 똑똑한 친구들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독일에서 얘기 자꾸 꺼내서 죄송합니다. 독일에는 장교들을 30세 되는 대위 때 전부 교육을 받게 합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4개월 동안 교육하면서 사람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의 인력을 빼내가지고 그 사람들은 제너럴 스태프, 일반 참모부라고 해서 그다음부터 그 사람은 병가를 띄워버리고 일반 참모부 마크를 넣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다음부터는 야전부대에 없습니다. 전부 고급사령부에서 근무를 해요. 그 사람들 중에서 그 10% 중에서 대령의 70%가 나오고 장군의 95%가 나오고 그 사람들이 그 나라를 끌어가는 군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베스트 멤버를 어디다 보내냐면 제일 뛰어난 사람들을 나토에 보내는 겁니다. 왜? 독일을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저희도 어떻게 하냐면 결국 한미연합사에 우리의 베스트 멤버를 보내서 거기에서 뭐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이래야 하는데 그러질 않고서는 뭐냐면 그냥
준비 안 하고 갔다가 말에 밀리고 나서는 하는 게 자주권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건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정말 고쳐서 우리가 제대로 된 한미연합사를 운영하면서 한미동맹을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해군 간의 다툼입니다. 말단부대 간의 다툼이에요. 이거에 윗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멱살 잡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이야. 이걸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우리가 길을 가야 하는데 아까 제가 아침에 논의하면서 생각한 거는 그리고 우리가 한일 간의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이번 기회에 만드는 그런 기회를 이번에 갖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기회에 우리가 지금 몇 나라하고 돼 있어요. 가령 일본은 또 뭐냐면 중국하고도 돼 있습니다. 우리하고만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 한국하고 일본 간에 동해를 같이 끼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남이도 같이 끼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갈등이 되지 않게 하려면은 서로 거기서 우리가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회를 전화 위복의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의 정신부터 개조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이러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부터 정말 바른 정신을 가져야 하고 북한에 대한 논리를 정말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국방력을 정말 강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대로 된 국방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부도 정해야 하고 우리 병사들이 군에 와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정의 전통으로 만들 수 있도록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손주가 군대 갈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저 자식 때문에 우리 손주 녀석한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손주가 죽도록 힘이 들더라도 군대를 똑바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걸 권장하고 자랑스러워하고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미동맹을 정말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국가에